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개념적인 건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어떤 평가를 받았죠?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받았죠? 되게 시험이라는 방법을 평가받든지 아니면 리포트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반전에는 그런 룰로 평가를 받다가 갑자기 후반전에 플레이그라운드가 바뀌어요. 잔디구장에서 모래사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플레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잘하던 플레이가 이쪽에서는 크게 소용이 없는 거죠. 저는 그게 대표적인 것이 표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표현력이 좋다고 리포트 좋은 점수 받는 경우는 좀 드물죠. 물론 이제 발표 수업 같은 경우는 그렇겠지만 대개는 시험이 많은 부분을 좌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겠죠. 근데 후반전 많이 달라요. 표현이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거나 상대가 알아듣기 쉽게 쓰는 걸 얘기해요. 그거 굉장히 훈련이 좀 덜 돼 있더라. 그래서 물론 선천적으로 그게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재능이라고 하죠. 그럼 그걸 갈고 닦으신 분들은 그건 뭐 놀라운 재능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그분들은 더 잘하게 되게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게 약하다면 그걸 보완하는 거 그게 후반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중요한 패러다임 체인지다. 왜 그러냐면 제3자가 평가하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누군가가 그날의 감정이 어떤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타겟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쉽지 않다. 그럼 이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성의 있게 나를 볼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냥 제 얘기를 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죠? 저는 여러분에 의해서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도 평가하실걸요, 아마? 모든 건 평가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를 들면 전공이나 학년이나 이런 거 쫙 봐요. 그래서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전달을 하고 나서 그럼 끝이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뭐 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기회는 어떻죠? 한 번.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전달하는 이 순간이 끝이에요. 물론 뭐 이게 제 인생을 좌우하는 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매 순간이 이렇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회사원들은 그래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반드시 보여지는 모습, 표현된 모습 속에서 내 가치가 그냥 평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그날 잘 표현이 안 됐어. 그러면 다음에 또 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멘토링 하면서 많이 느껴요. 정말 열심히 들여다보잖아요. 정말로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한번 돌이켜봐요. 처음에 내가 자기소개를 듣고 혹은 내가 질문을 몇 가지 던졌을 때 대답했을 때 내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뭐예요? 성의 있게 봐주는 게 정답이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왜?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면접관이 여러분이 돼보신다라면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단 면접관들은 표현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뒤에 가서 또 똑같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후반전은 이제는 좀 생각을 전환하자. 어떤 식으로 전환한다? 음,
내가 오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럼 나는 그 표현력을 길러야겠구나. 여러분 스펙 하시는데요. 스펙이 아니라고요. 어제 계속 멘토들이 그 얘기하죠. 무슨 뜻이에요? 바로 후반전의 룰이 여러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패러다임이 그쪽에 잡혀 있는 거고 이쪽은 이미 이쪽 패러다임이 굳어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표현돼야 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이제 제가 잠깐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지금 많이 현실화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좀 가져왔어요.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다니엘 핑크가 지은 책인데 지금 스테디셀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마케팅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인사, 재무, 사실 뭐 재무보다 인사가 아직은 좀 살아있긴 한데 이쪽 비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략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생산이 이렇게 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산 그러면 새로운 미래가 온다 해서는 줄어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 전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 로봇으로 바뀌면서 사람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영역이 뭐냐면 바로 단순한 오퍼레이션은 자동화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진 반도체 산업에 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뽑죠? 사람은요. 자동 오퍼레이터 위에 있는 게 엔지니어예요. 테크니션들이라고 하죠. 그 위에 엔지니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오퍼레이터가 자동화로 기계로 대치가 되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엔지니어는 그 시스템 위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퍼레이터들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모았어요. 생산 수율을 올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그들의 정보에 의해서 그들이 남겨둔 수기 데이터에 의해서 그걸 보고 판단하면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공정 개선을 하고 공정 기술을 발전시켰다면 지금은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엔지니어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배터리 쪽은 조금 자동화가 더디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덜하지만 마찬가지로 비전 계속 기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 쓰는 모든 자료들은 다 남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바로 생산 빅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파이썬이라든지 R이라든지 이런 거 잘 돌리는 학생들 상당히 뭐 선호 경향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어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히려 전공에서 자격증 이런 것들보다 내가 정말 일을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오히려 그런 데이터 쌓여 있는 것 속에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는 힘이 있다. 그런 쪽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는 일이 바뀌는 거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 인력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제조를 다 밖으로 뺀 다음에 다 후회하고 지금 다시 또 증축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 상당히 많이 진출돼 있고 앞으로 거기 수요가 많을 거고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기회는 미국에도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손가락 심심하시죠? 누구죠? 이름을 적어주세요. 여기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네, 다른 인물 보이시는 분. 아인슈타인 말고 마릴린 먼로. 누구야? 마릴린 먼로. 잠깐만 올라오세요. 어, 아영님, 마릴린 먼로가 보이셨군요. 다른 분들 안 보이시죠 지금? 네, 마릴린 먼로가 보입니다. 누구 눈에는 보이고 누구 눈에는 안 보이죠. 희한하죠. 이게 회사예요. 이게 취업이에요. 내 눈에 분명히 보여. 근데 남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이제 트릭입니다. 트릭. 근시는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안경 쓰신 분 안경 벗고 한번 보세요. 보이죠? 자, 발견이라고 하는 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네이버 포털 검색하듯이 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만 보이는데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이게 학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런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자, 그게 바로 전략이에요. 여러분 전략 그러면 병법서가 떠오르죠.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네, 이런 말이 나와요. 좀 올드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비즈니스 세계에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거예요. 입사하자마자 입사가 합격되고 첫 출근을 하면 바로 한 달 안에 여러분한테 뭐가 가죠? 여러분한테 뭐가 가요? 그게 안 오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바로 나와요. 그죠? 샐러리가 지급이 됩니다. 뭐 한 게 있다고 샐러리가 지급이 돼요. 그죠? 정말 하는 거 없거든요. 처음에 신입사원 가가지고. 그런데 샐러리가 지급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프로가 되려고 하는데 아마추어는 안 되겠죠. 그래서 프로가 되려는데 이제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좀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관문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쟁이라고 좀 봐야 돼. 누구나 좋은 조건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기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자기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면접관들이 바라볼 때는 내가 이해하기 쉽게끔 너를 꾸며준 그 페르소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박준혁 그러면 A, B, C. 자, 경영학 박사이면서 리더십 코칭 레벨이 PCC이고 현재 이러이러이러한 곳에 다수의 경영학 컨설팅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거를 원하는 거지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자아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모습을 셀링할 때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세 가지 정도 강하게. 그게 뭐가 됐든 브랜드화 시켜서 걔를 보여줘야 돼. 계속. 여러분은 자꾸 자기를 보여주려고 해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브랜드를 보여줘. 여러분 페르소나를 계속 보여줘야 돼요. 면접을 진심으로 본다라는 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건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진심으로 해야죠. 꼭 그런 데서는 연기하고 회사 와서는 진심을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 그럼 안 돼요. 회사는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전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는 어떤 역량 이런 거기 때문에 페르소나로 상대가 원할 법한 그 페르소나를 딱 보여주고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럼 나 채용해. 이런 거거든요. 자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브랜드화 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면접관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면접 그러면 가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면접 그러면 내가 면접 보러 가요. 그럼 그 사람의 페르소나를 상상해야 돼요. 자, 나이는 45세에서 55세 사이일 거고 기본적으로 공장 엔지니어 팀장이거나 HR이거나 그럴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나이대가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한 사고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쭉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사람이 거기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뭘 좋아할까, 뭐에 관심이 있을까를 상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적절한 가면을 하나 연출을 해서 그 페르소나를 쓰고 가서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완전히 잘못 짚었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조사가 잘못됐든지, 뭐, 아니면 뭐 노력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운이 없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운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운까지 컨트롤하면 여러분이 그런 능력은 없죠. 면접관을 이해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접관의 페르소나를
가설을 세워서 완성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문 탁 여는 순간 헉 하고 놀라시면 머리 하얘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일 거야 라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조금씩 달라. 그럼 그때 이렇게 맞춰서 대답을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려면 바로 그게 돼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위태롭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어디다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까라고 하다가 제가 이 지피지기 백전 불태라고 하는 말이 딱 생각이 나서 했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자, 마지막 잔소리로 이게 단계인데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패러다임 바꾸는 거. 상대방 입장으로 바꾸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이 선호하는 산업들을 딱 잡아야 되는데 얘도 내가 정말 선호하는 게 있지 않는 다음에는 페르소나입니다. 연기를 좀 준비하셔야 돼요. 대본은 뭐죠? 네?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이요. 그 산업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대본 쓰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 내가 이 산업을 왜 탑10을 고르냐 하면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플러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업체 뻔하거든요. 10개 이내로 들어와요. 괜찮은 기업들은. 자,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많죠. 그런 경우에 탑10을 딱 정해야 돼요. 왜? 구체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 마케팅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수 전공으로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마켓은요. 세그먼트라는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세그먼트를 나누냐면 내가 가진 자원이나 에너지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집중하려고 세그먼트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나 반도체 회사 갈 거예요. 나 배터리 쪽으로 갈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자원이 IQ 한 400 정도 돼야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일 거예요. 그래서 탑10, 내 우선순위 내에 탑10을 딱 찍어서 거기와 관련된 걸로 들어가야지만 모델이 보인다. 그래서 성공 모델을 좀 이해하셔가지고 면접관 페르소나를 좀 완성하고 완성은 아니죠. 일단은 20, 30%든지 뭐 4, 50%든지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나를 어필한다는 생각으로 자소서나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ABC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됐다 안 됐다를 뭐 운으로 가더라도 어쨌든 이 과정은 ABC 순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배터리 산업 제가 이해하는 그 모델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재상이나 채용 기준 이거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 거는 시간 되면 할게요. 여기 얘는 오늘 이거 하는 시간은 아닌데 제가 팁 삼아 넣는 거니까 여러분 파일에는 아마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셔도 되거든요. 이건 굳이 제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옵션으로 갑니다. 나중에 이거 왜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데 왜 언급 안 하시나요? 이런 얘기하기 없기. 자, 여러분 산업을 이해할 때 막막하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느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막 파. 그러면 정말 정보가 많은 거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이상한 데서 뻥 하고 놓쳐요. 아주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자, 여러분 한번 이 질문 던져볼게요. 많은 분들이 걸려들길래 제가 질문 던져봅니다. 자, 배터리가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일어난 것은 전기차 때문이죠. 그죠? 앞으로 일어날 것들도 엄청나지만 지금은 일단 전기차 때문에 뻥 하고 터졌는데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 대수는 몇 대나 될까요? 1년에. 적어보세요. 채팅창. 그냥 많은 분들 뭐 실수했기 때문에 월급? 아까 적으신 거구나. 그냥 찍어보세요. 몇 대 정도 될까요? 1억.
대, 70억 대, 1000만 대. 자, 보세요. 1억 대, 70억 대, 1000만 대. 지금 이 정도예요. 누가 얘기했든 간에 이런 숫자의 어떤 진폭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막 열심히 파다가 갑자기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러면 향후에 전기차 수요를 어느 정도, 전 전망 공부를 했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을,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70억 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떨어진 거죠. 1000만 대. 예, 떨어진 거죠. 지금 1억 대가 가장 가까워요. 1억 대 플러스 마이너스. 그 중에 지금 도대체 몇 대나 전기차가 생산이 되고 있을까? 그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막 그래요. 모델 3가 100만 대 넘었다고 합니다. 모델 3 단일종으로 누적 판매량이 100만 대가 넘었다는 거예요. 한 해가 아니라. 지금 대단하다고 난리거든요. 한 5, 600만 대? 지금 작년 기준으로 판매된 거. 자, 1억 대인데 5, 600만 대면 지금 마켓시어가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이건 잘 아시죠? 자, 그게 지금 최소 30%까지 올라간다. 2025년 기준 막 이런 게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규모를 상상할 때 지금 에너지 솔루션 엄청 팔고 있죠. 최근에 이제 그 볼트 때문에 다시 또 비상 걸렸는데 LG 왜 그런지 몰라. 아무튼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마켓 규모가 지금 이거보다 10배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그럼 엔지니어가 얼마나 필요할까?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차량용 반도체가 왜 각광을 받냐면 지금 한 30개 들어갔다면 이제 300개가 들어가야 돼, 반도체가. 수요가 막 어마무시한 게 올라가는데 그 수요를 못 맞춰준다라는 것 때문에 위기가 온 거잖아요. 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러분 주변에 로봇이 생겨날까요? 자꾸 없어질까요? 자동화가 생겨날까요? 없어질까요? 데이터 센터 용량이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엄청난 수요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상을 할 때는 우선 그런 감부터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이 사이트. 감을 잡으세요. 이걸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면접관급쯤 되면 이제 감이 잡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쉽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때 놀라는 줄 알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남이 알고 있을 때. 자기가 모르는 걸 남이 알고 있는 건 잘 안 놀래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직장에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화를 내죠. 내가 모르고 있는 걸 네가 알고 있으면 화를 냅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걸 쟤도 알고 있으면 급 반가워합니다. 근데 대부분 기사화된 것들은 알지만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렴풋하게 지금 수출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럼 이거 한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2019년 데이터긴 해요. 하지만 뭐 대충 추산을 볼 수 있잖아요. 100만 천만 억, 뭐 6억 달러에서 8억 달러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지? 얘는 좀 감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돼요. 생산지수 이런 건 빼자고요. 종사자 수도 어느 정도. 여러분 이거 질문했으면 아무도 막 100만 명 막 이랬을 수도 있어. 배터리 전체 종사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100만 명?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생각의 흐름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하이레벨 뷰러, 버즈아이 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나무 하나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이트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사이트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의학 관심 있죠? 반도체 관심 있죠? 디스플레이 약간 한물 갔나? 관심 있죠? 예, 통신? 예, 잘 나가는 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세요. 여기 있는 게 최신 정보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추세를 보는데 산업별로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이트가 제일 비주얼라이즈 되어 있다. 이거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여행하듯이. 막 여러분들이 숙제하듯이 보면 안 되고 여행하듯이. 오, 야, 이게 그래서 8억, 8억 불, 그러면 8천억. 그분이 안 돼? 나는 18조 되는 줄 알았는데? 뭐, 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약간 좀 카페에서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떠들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섹터를 보는데 한 4시간? 천천히.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호기심 가는 대로 그래프도 그려보고 할 수 있습니다. 꼭 해보셔라. 제가 재밌게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이걸 제가 그래프 그린 거예요. 원래 그래프가 있질 않아요. 봤더니 이래요. 대기업, 중소기업. 내가 볼 때 대기업은 잘 안 늘어날 것 같고 중소기업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소부장 쪽으로.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다. 요거는 어떤 학생이 리포트에다가 근데 여러분한테 이런 리포트 그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분도 이거 이외에 뒤에 이제 되게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증서가 나갔는데 이렇게 그리고 재밌는 건 요 밑에 이런 자기 의견들 적는 거 이게 아주 신의 한 수처럼 제가 좀 이쁘게 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다 보면 또 본인한테 인사이트가 밀려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적어보세요. 공부하는 흔적 보이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자, 요거까지 첫 번째 것까지만 하고서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진행할게요. 쉬는 시간은 아마 15분 뒤 정도에 쉬고 제가 10분 정도 휴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15분이 아니다. 20분 뒤 정도 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한 25분까지 제가 진행할 거예요. 30분 정도까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을 이해한다. 그러면 내가 산업을 이해했어. 그럼 끝이 아니죠. 산업을 이해했으니까 면접관님 제가 리포트로 한 내일까지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럴 수가 없죠. 면접관이 물어보면 내가 그 즉석에서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근데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단 눈동자가 좌로 올라가죠. 기억을 소환해야 되니까. 아, 이미 늦었어요. 이 친구 눈이 벌써 올라갔네. 좀 늦었어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바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바로바로 어떻게 전달해요? 여러분 혹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찾는데 참 안 나오죠? 저는 얼마 전에 마트를 2바퀴 돌았어요. 왜 돌았냐면 스파게티를 찾는데 안 나와요. 많이 안 나가니까 상단이 아니라 하단에 있더만. 제가 2바퀴 돌고 참다 못해 점원에게 물어봤어요. 스파게티 있나요? 그랬더니 네, 여기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착착착.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물어봤는데 스파게티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가 식품 코너, 여기는 뭐 세 번째겠네요. 세 번째 한 중간쯤 이하? 벌써 끝이에요. 짜증 확 내죠, 그죠, 고객이. 당신 직업 맞아.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보를 넣어놓은 다음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틀에, 어떤 프레임에 정보를 넣어놓고 그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즉석에서 탁 나옵니다. 그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기적처럼 내가 대충 하는 건데 기적처럼 면접관에게 나이스한 대답을 하는 면접관은 역사상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조금 실수가 있었을까 가깝죠. 그러면 확실히 아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해 놔야 된다?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의 섹터를 만들어서 그 마트에 가면 있는 선반처럼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바로 이런 경영학 도구입니다. 이 스티프 어널리시스는 정말로 많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거고 이게 스티프라는 이름이 아닌 데도 있어요. 하지만 컨셉은 똑같아요.
트렌드를 분석하고 산업 전체를 보는 거는 비슷합니다. 어느 회사를 가든.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경영 기획 쪽도 했었기 때문에 다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언어들만 좀 다를 뿐. 이게 거의 직장인들이 특히 매니저급이라면 늘 하는 일들이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그들은 더 구체적이겠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유통이나 플랫폼 기업이라면 이 소셜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면접관은. 대신 테크놀로지 이런 건 약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향후에 테크놀로지 중에 뭐 전고체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좀 하는 기업 거기에 따라 여기는 굉장히 강하겠죠. 뭐 이런 건 약할 수도 있겠죠. 이럴 뿐. 내가 재생 배터리 관심 있다 그러면 이컬러지 이 부분은 되게 많이 알고 있고 다른 건 좀 모르겠죠. 그런 식으로 그들은 되게 무장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도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면 여러분도 이 안에다가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아, 난 이거 싫고요. 트렌드 하는 거 제 전하름의 방법론이 있어요. 그거 쓰셔도 좋습니다. 없으시다면 그냥 이거 쓰세요. 여기다가 정보를 넣으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여기다 넣으시겠냐라는 거죠.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소셜은 인포테인먼트, 뭐 테크놀로지는 그리드가 요새 유행하니까 V2G, 그다음에 뭐 하이 망간 배터리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 실리콘 응급제. 여러분 이걸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저랑 비슷한 정도인 거예요, 그냥. 응? 실리콘 응급제가 왜 중요하지? 뭐 이런 거. 응? 그다음에 이코노믹한 영역에서는 현재 많이 지형도가 지금 좁혀져 가고 있어요. 유럽은 유럽 배터리 동맹을 결성해서 지금 노스볼트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막 하고 있어요. 독립하려고. 근데 지금 꼼짝 말하죠. 동북아, 그러니까 차이나, 코리아, 예, 없으면 배터리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컬러지컬, 이코노믹 이슈에는 지금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해서 조인트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동맹인 거죠.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죠 지금. GM, LG 탁 맺었는데 지금 뻥 터져서 지금 난리가 났죠. LG는 GM하고 그것만 계약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전장 시스템부터 해서 싹 다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다 들어줄 거예요. GM이 원하는 거. 그러면 현대차랑 좀 비슷하게. 근데 다행히 돈을 좀 벌어놨어요. 그죠? 여러분 알죠? SK에다 2억 원, 이제 2조를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돈이 그대로 나가지 않을까.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덮어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내연기관 화재 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고 있는데도 지금 난리예요. 배터리 쪽은. 아무튼 그런 거. 지금 그렇게 짝짝꿍 맞고 있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LG랑 하다가 지금은 전장 시스템은 LG랑 같이 하고 지금은 이제 배터리는 SK이노베이션에서 살짝 그런 식으로 가는 지형도가 있다. 이컬러지컬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현재 넓게 보는 사람은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비드 19도 결국은 CO2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라고 지금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위기에 봉착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파리 협약이 맺어진 거고 거기에 많은 국가들이 팔로우하고 있죠. 특히 선진국들이. 미국이 살짝 빠졌다 다시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이건 가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를 하더라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ESS 반드시 가야 되고 CO2를 안 발생시키는 차 운행을 하려면 수소차이거나 전기차죠. 지금 현재는. 그거 이외엔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 내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요한 합의사항이다. 이와 관련된 것들이 많겠죠. 폴리티컬 이슈들,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슈가 된다. 그럼 이런 항목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채워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채워넣고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로 표현해줘야 되거든. 그때 나이스하게 표현되면 그들이 자기 수준 정도로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100% 통과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안 나갈까 이걸 고민하겠죠. 뽑았는데 괜히 나가면 어떡하지? 똑똑한 친구인데?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하나, 이게 1번 도구입니다. 상세한 내용 살짝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결국은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 결국은 저는 한마디로 다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인포테인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주신 거는 쉬는 시간에 보고 이따 답 드릴게요. 지금 다 못 보니까. 자, 생활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어요.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아까 그 CO2 협약에 의해서 막 했지만 결국은 이쪽으로 세게 넘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생활 공간의 변화예요. 이유야 뭐가 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시간을 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요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제 파트너랑 전기차 배터리를 같이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 화재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죠. 그러면 과연 차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지금 차는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완전히. 차 모양까지도 아마 바뀔 거고요. 뭐 에어로다이나믹스에 맞게끔 바뀌겠지만 어쨌든 뭐가 필요 없어지니까? 핸들이 필요 없어지니까. 전후방 개념이 없어질 거예요. 차 전방, 차 후방 개념이 없어질 거고. 차 내에서 여러분 혹시 정말 나는 우리 아버지 차에 카시트를 보면 너무나도 예술성이 넘치고 내 취향에 딱 맞는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냥 걔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얘는 안전해야 되니까. 근데 그 안전에 대한 개념이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사라질 거예요. 왜? 사고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자동차 사고라는 게 막 일종의 열차 사고처럼 특이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는 전후방 개념도 없고 하나의 주거 공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의 시작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인포메이션들 눈과 관련된 거, 귀와 관련된 거, 촉감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다 혁신이 일어나서 결국은 내부 인테리어 측면에서 보면 카 인테리어가 아마 가구를 중심으로 달라질 것이다. 디스플레이는 당연하고 그래서 그런 쪽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지금 상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좀 가져보면 확실히 이 소셜한 체인지까지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되고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런 쯤 되면 이제 소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시장을 다시 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테크놀로지는 지금 여러분 배터리 테크놀로지가 많이 진화를 하고 있죠. 이제 강제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에너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코비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하면서 특히 캠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는 솔로 캠핑을 좋아해요. 여럿이 가는 건 딱 질색이고 솔캠 같은 데를 딱 하게 되면 이제 한 몇 박을 하게 되면 좀 배터리 때문에 고생을 하거든요. 물론 파워뱅크가 있지만 그거마저도 이제 다 쓸 경우 항상 그거와 전쟁이에요. 편안하게 쓰지 못해서. 그런 에너지가 이제 혁신이 일어날 것이고 그게 가정까지도 들어온다는 게 이제 V2G 개념이에요. 자동차가 우리 집 전력의 상당 부분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정도.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이제 혁신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전기라고 하는 것이 집안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선만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우리 배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기기사가 아니라 전기 배선 따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아예 코드가 사라지고 집에 화재가 왜 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스 쓰거나 전기 누전이죠. 집에 화재가 안 날 것이다. 가스는 지금 인덕션 쓰고 있고 인덕션 전원은 네, 뭐 ESS에서 화재가 날 수는 있겠네요. 그죠?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들이 테크놀로지를 지금 많이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나노튜브부터 해서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상당히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건 뭐 너무 불거도 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분류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개념이 지금 일본에서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테슬라가 뻥 치는 바람에 하이브리드가 거의 사라지고 지금 EV를 바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일 난 회사는 전 세계 넘버원 서플라이어였던 카 서플라이어였던 토요타가 큰일 났죠. 제가 볼 때는 이 큰일은 그냥 난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것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지만 얘도 크게 한몫을 하죠. 자, 이컬러지컬 영역은 신재생 에너지. 이거 정말 되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되살아날 겁니다. 솔라 에너지 같은 경우도 새롭게 되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용 ESS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신재생 에너지는 엄청난 수요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미 태양광 차저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제가 솔로 캠핑을 가면 전원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상시로 해만 떠 있으면 자동으로 차징이 일어납니다. 그럼 저는 뭐 뭘 쓰든 어차피 햇빛을 받아서 차징을 하기 때문에 왜? 내가 파워뱅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자, 집안에서 볼게요. 예전에는 파워뱅크가 없잖아요. ESS가 없잖아요. 없을 때는 이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저장해 둘 데가 없는데. 그래서 나라에서 사갔잖아요. 근데 안 산다라니까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수요가. 근데 이제는 저 같으면 예, 집에 ESS 있으면 당연히 공짜로 쭉 차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안 쓰겠어요? 엄청 쓰게 돼 있다. 또 하나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충전이라고 하는데 전기차를 많이 보급되면 전기차가 충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휴대폰 차징을 할 때 패스트 차징 되는 거 한번 써보신 분 있죠? 저도 꽂아놓으면 30분 만에 뭐 0에서 뭐 50% 60%돼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슬로우하게 이루어지는 거 써보셨어요? 갑자기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죠? 비슷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슈퍼차저라는 것은 지금 가스 스테이션처럼 주유소처럼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면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니면 그걸 유통할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또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거. 하여튼 차징 그다음에 ESS 이것이 신재생 에너지는 상당히 좀 앞당길 것이다. 자, 폴리티컬한 이슈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게 벌써 2017년인가 그럴 거예요. EBA 250이 이게 2017년도에 구성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벌써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약한 게 뭐냐면 배터리 제조 기술, 배터리 제조 설비 이런 것들이 동북아에서 막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 전에 파워데이 맞죠? 배터리 데이는 테슬라 거고 폭스바겐은 파워데이를 했는데 그 파워데이 때 수직 계열화 내재화 얘기를 했죠. 근데 그냥 그건 방향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유럽엔 없습니다. 한국 기업, 중국 기업 이외에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거지만 어쨌든 그들은 계속 독립을 외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퀀텀 스케이프라든지 솔리드 파워 이런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
독립을 해야 되니까. 배터리 독립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스크로 작용을 하더라. 그리고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시는 분이 있다라면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여기 퇴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예 이 나라에서는 2025년 이후에 내연기관차가 돌아다닐 수 없다예요. 정말 강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서울도 2035년에는 내연차가 다닐 수가 없는 곳이 돼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지금 이미 확정을 짓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샵 넘버 원. 여러분들이 생각의 방에다가 넣어 두셔야 될 거. 스팁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example만 보여드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political issue라든지 social technology를 넣는다면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나 양극재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에 지원할 거야. 그러면 에코프로비엠과 관련된 또 이 스테이프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모아서 정리를 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트렌드에 대한 큰 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쉬시기 전에 약간 한 말씀 더 드리면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저거는 놨는데 어디다 적든 여러분은 관계없어요. 뭐 어떤 분은 마인드맵을 쓰시고 어떤 분은 이제 에버노트, 원노트 이런 거 쓰시는데 뭐 굿노트 다 좋아요. 일단은 적을 때 갖다가 카피 페이스트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서 어떤 내용을 봤으면 그래요. 정보를 얻는 동안은 카피 페이스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적으셔야 돼. 타이핑을 하시라는 얘기야. 나는 이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의견을 적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습니다. 저도 강의할 때 스크립트 작성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첫 강의에는 제가 스크립트를 작성해요. 그냥도 할 수 있지만 빼먹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쭉 저는 이제 예전에는 막 토시까지 적었지만 그건 어릴 때 얘기고 지금은 키워드를 적죠. 각 슬라이드 장표의 오른쪽에 키워드 한 3가지 정도를 적으면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암기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스팁 어널리시스를 쭉 해놓고 나서 그걸 키워드를 안 적어놓고 내가 스크립트를 적어놓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 일단 첫 번째, 기억이 안 나거나 두 번째, 세련되지 않거나 그래서 반드시 나의 언어를 좀 적어 보셔야 된다. 그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은 어떻게 하면 되죠? 하루 날 잡고 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정보가 있으면 처음엔 좀 틀 잡을 때는 좀 날 잡아서 하는 게 좋아요. 스타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뭐 쭉 하세요. 계속 적고 하시고 나중에는 그때그때마다 바뀌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와요. 그럼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 채널 어제 여러분 힌트도 얻으셨죠? 제가 디일렉 정보 안 알려드렸구나. 사이트 제가 찾아서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가끔 가보시면 엔지니어 TV, 디일렉 뭐였지 또 하나? 사이트 여기 추천해 주신 데 들어가 보면 그때그때 업데이트 된 것 중에 하나 쓱 보면 보여요. 처음에는 고생을 좀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냥 쓱 열면 보여요. 이건 좀 새로운 거네? 그럼 그걸 갖다 옮겨 적고 또 타이핑해 놓고 쌓여야 돼요. 그게 쌓여서 여러분의 언어화 돼야 됩니다. 그래야 면접관이 이렇게 툭 던지는 말에 쉽게 답이 툭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요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텐데, 자,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경영학의 그냥 ABC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얘는
면접관의 어떤 생각들, 그 당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통계적으로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트렌드를 파악할 때 어떤 시기든 정보들이 너무 많으면 메시해져요, 머리가. 그걸 방지하려고 생각의 방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그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에 대한 것은 이런 파이포시스의 경쟁 구도를 관찰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강의를 제가 좀 길게 하는 대신 휴식 시간은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14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20분에 자리로 돌아오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 5시 반까지는 쭉 갈 거예요. 요 내용하고 기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또 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식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 휴식 시간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드리도록 할게요. 디일렉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오신 부분들이 좀 있죠. 조금 살펴볼게요. 우선 이제 그 간단한 거 이제 책 발송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반도체 저희 과정 수료를 하셨군요. 이거는 제가 뭐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나중에 이제 판매 쪽으로 이제 저희가 공유를 하게 될 때 가능하실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대신 반도체 쪽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전기차가 급부상하는 이유 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면서 수소차 얘기를 하셨어요. 자, 수소차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환대는 향후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소차는 지금 병행한다고 좀 보시면 되고 그 주요 특징 중에는 뭐가 있냐면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좀 더 우위를 점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원가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전기적 안정성.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으로 갈 경우 전기의 어떤 공급 자체의 안정성 면에서 좀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고, 뭐 물론 이제 수소, 정확히 말하면 수소 연료전지차잖아요. 수소를 매개로 해서 수소가 태워지면서 나중에 배출되는 것이 이제 물만 나오게 되니까. 그런데 그걸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수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를 끄집어내려면 수소 고리를 끊어내서 수소만 따로 모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결국은 지금 결국은 또 석유 산업에서 그걸 개질해서 천연가스나 이런 걸 개질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소 고리를 끊어내가지고 수소를 또 모아야 포집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린이 되려면 신재생 에너지 온리로 전체 어떤 전력의 차야 되는데, 이제 그 완전 그린이 되려면 이제 수소의 그 취득 과정에서 전혀 화석 연료가 사용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지금 미제로 남아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고 지금 병행하면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수소를 뭐 공기 중에 있는 수소를 포집을 하는 데 있어서 원가적인 측면에서 아주 혁신적인 뭔가 나온다. 지금으로는 이제 어, 뭐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촉매제가 굉장히 비싼 촉매, 우리가 딱 들어도 알만한 백금 촉매예요. 그래서 이제 원가적인 측면에서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나오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래서 같이 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뭐 바이오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바이오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기차가 배터리 같은 경우도 전고체로 가게 되면 뭐 훨씬 또 다른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같이 쓰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거기까지 아직 미확정된 내용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미 시장은 10년이 읽히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재활용 비즈니스. 예.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지 확정된 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생산 기술이냐, 뭐 기술 영업이냐라고 얘기했는데 기술 영업이라는 파트로 생각을 하려면 굉장히 활성화돼서 경쟁이 붙었을 때가 이제 기술 영업이라는 파트가 뜨는 거지. 지금은 이제 R&D라든지 생산 기술 쪽으로 우선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일단 만들어내야 공급이 되고 그 뒤에 경쟁이 붙어야 이제 영업이라는 파트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배터리 내재화 얘기를 질문하셨는데 이걸 뒤에 또 설명을 할게요. 예.
그다음에 탈원전,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아, 예.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도 설명이 있었을 듯한데, 저도 좀 잠깐, 딴 거를 좀 했었어서 다 못 들었는데, 전력 수송 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원전에서 공급되는 것을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잉여 혹은 부족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소유량이 많을 경우에 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그때 이제 CO2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ESS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수요를 겪게 되면 그만큼 화력 발전을 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급할 때는 원전이 아니라 이제 화력으로 돌리거든요. 화력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전기는 한번 흘리게 되면 걔를 어디다 보관하지 않는 한 계속 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발전기를 한번 돌리려면 이게 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한번 돌렸는데 이제 필요 없대, 안 써. 그럼 다시 또 끄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 가정에 ESS가 본격적으로 깔리게 되면 그런 변수들을 자체 내에서 컨트롤 한다는 거죠. 뭐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미리 해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브를 그렸던 것이 약간 이런 커브를 그리면서 그만큼 혈액 발전을 덜 돌려도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CO2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 정도 답을 드리고, 네. 자, 배터리 이제 이슈에 대해서 각 면접관들이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느냐. 자, 제가 이외에 요거 하나 예를 들게요.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제 만났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팀장님, 그분이 강의 중에 저한테 톡이 왔어요. 아, 죄송한데 지금 급하게 회사에서 찾는 정보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오케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내용으로 커버를 좀 해주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파워데이가 발표 난 다음부터 바로 경영 이슈가 된 거예요. 왜? 경쟁이니까. 그러니까 파워데이 경쟁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 거를 가장 두려워해요. 모든 기업은. 그래서 전사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언어 중에 경쟁에 대한 이슈만 그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경영을 할 때 HR에서 뭐 다양성을 만들고 포용성을 가지는 문화적 이벤트를 하자라고 하면 다들 시큰둥해요. 관심사에서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쟁이 생겨서 우리 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나의 멘트가 날아가게 되면 전사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왜? 일단 주주들이 관심을 갖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장님이 깜짝 놀라죠. 야, 주주들이 물어보는데 이거 뭐라고 대답해? 야, 사장님이 물어보시는데 김상무 어떻게 생각해? 김상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그 밑에 부장들은 난리가 났죠, 지금. 그러면 그 부장님 밑에 있는 과장님, 대리님 정보 수집하느냐고 막 발바닥에 땀이 납니다. 이슈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전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해서 인사부도 거기에 맞게끔 또 채용의 방향도 정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전사가 모두 그 이슈에 집중하게 돼 있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그 기업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현재 그분들, 여러분의 면접관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슈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까운 것을 터치했을 때, 얘는 좀 안다, 뭐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거의 다 경쟁과 관련된 이슈들이에요. 전사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은.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경쟁을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그 산업 내에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면접관들의 현재 입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측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전통적인 경영 기법 중에 하나인 5 프로세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경영학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알아요. 하지만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제가 실제로 이거는 면접관급에 해당되는 팀장들 제가 교육할 때 썼던 머티리얼이에요. 그 장표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쭉 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면 야 그게 뭐였더라? 이러고 설명 잘 못해요. 하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쭉 풀어서 얘기해주면 아 그래 그게 그거였구나. 자기는 이미 알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뭐 파이포시스에 근거해서 알고 있다는 거는 몰라요. 어쨌든 우리는 반대 입장에서 그들과 액세스를 해야 되니까 이런 툴이 필요한 거예요. 경영학적 도구가. 생각 정리의 툴이 필요한 거죠. 자, 우선 첫 번째는 배터리 기업 간 경쟁이에요. 여기 수많은 이슈들이 있겠죠. SK이노베이션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분쟁을 일으킬 때 그 사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지켜봤겠죠. 거기는 온통 그런 관련된 정보들이 난무할 거예요. 내가 SK를 지원하든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원하든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직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 간 경쟁 구도에 대해서 단순하냐? 벌금 2억, 2조 냈대, 주기로 하고 합의했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면에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게 어떻게 비롯된 얘기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은 어땠고, 이런 내용들이 다 돌아요. 그 안에서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래야 그 면접관을 아는 거죠. GP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배터리 기업간 경쟁을 바라보셔야 된다. 또 하나는 직접적이죠. 전기차 메이커가 이미 나섰어요. 처음엔 테슬라 혼자 배터리 우리가 만들 거야. 기가 팩토리 만들어가지고 막 해서 파나소닉에서 소싱에다가 자기네들이 BMS 만들어가지고 착착 달아가지고 판매하는데 너무 잘 팔려. 사실 그런 위협이 존재하죠. 근데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테슬라가 모든 배터리를 혼자 만든다? No.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폭스바겐도 혼자 만들겠다? No. 그거 얘기가 아니에요. 단 위협적이긴 하죠. 그래서 기가팩토리에서 원가 다운 시킨다고 하니까 다들 난리가 났잖아요. 왜? 테슬라가 그 기준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왜? 내가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니까. 결국은 그 싸움이에요. 자, 그 위협 좀 이따 좀 더 살펴볼게요. 또 하나 뭐냐면 소재 기업이 제조해도 위협이 돼요. 아마 난리가 날걸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양극재를 넘어서서 배터리를 생산하겠대. 거기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의 양극재 최첨단 기술을 다 넣어서 뭐 에너지 밀도를 지금보다 20% 향상된 제품이 이미 시제품으로 나왔대.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각종 자동차 카 메이커들은 아마 합작 회사를 만들자고 에코프로비엄으로 달려갈 거고 수많은 자본들이 아마 에코프로비엄을 갈 거고 갑자기 SDI, CATL 뭐 이런 기존의 강자들이 다 멘붕이 오겠죠. 뭐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어쨌든 그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망한 산업 섹터도 있어요. 망한 회사도. 아주 올드한 얘기지만 가장 정확한 스토리라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빵집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브랜드 뚜레쥬르를 알고 계시죠?
트레저가 있던 그 자리, 트레저가 어디 거예요? 네, CJ 거잖아요. 근데 트레저가 있던 그 자리에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크라운 베이커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크라운 베이커리 빵은 정말 굉장히 독보적으로 프리미엄 빵으로 자리 잡았었지만 그 회사랑 파리바게뜨 뭐 이렇게 경쟁 구도로 형성되는 파리 크로아상이었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경쟁 구도였는데 어느 날 트레저가 들어오면서 CJ는 뭐 하는 회사예요? 원래 CJ는 설탕, 밀가루를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럼 빵의 주재료가 뭐죠? 설탕, 밀가루. 소재 기업이 빵을 제조해버리는 순간 원가 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운 베이커리라는 회사는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트레저가 그 자리로 들어갔죠. 이게 아주 전형적인 소재 기업의 위협이에요. 자, 새로운 진입자들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인도, 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엄청나게 배터리 만들려고 할 거고요. 베트남, 네, 배터리는 미래의 어떤 시기든 자기네 안보와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로봇으로 군사력이 뭐 가고 드론으로 군사력이 어떤 측정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기술은 상당한 헤게모니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공중에 날아가지고 3시간 싸울 수 있는 애랑 공중에 날아가지고 1시간뿐이 못 싸우는 애랑 싸움이 되겠냐고. 그죠? 자, 또 다른 위협은 뭐냐면 대체제, 아예 대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수소 연료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전기 분해하는데 촉매제가 뭐 굉장히 저렴한 촉매제가 사용이 돼서 원가적으로 만족을 시켜준다면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겠죠. 뭐 원재료가 물이에요. 거기서 수소가 나오고 그 수소를 탱크에 저장해서 그걸 다시 또 산화시키는 거예요. 태우는 거죠. 태우는 과정이 산화니까. 태워가지고 다시 또 물이 나오는데 나는 동력을 얻었어. 뭐 꿈의 연료전지. 그런데 이제 아직은 기술력이 거기까지 안 가고 있다. 하지만 대체제들이 언제나 부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면접관들은 그쯤 되는 사람들은 그 이슈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회사가 잘 안 되면 자기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가 성장하지 않으면 자기 미래 먹거리에도 이상이 생기고 자기 진급에도 이상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직접적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 그림 이제 이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어렵지 않은 컨셉이니까. 자, 그래서